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깊은 산골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네, 여기까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참 힘든 한 주였습니다. 큰 이벤트들 두 가지를 해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큰 산맥을 거쳐왔다라는 뜻으로 한번 불러봤는데요.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의 초이스 오늘은 결국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결국에는 파면이 됐습니다. 이 파면에 따른 차기 대선 시기 전망에 대해서 지금 차트가 한 가지 나와 있는데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렇게 탄핵이 되고 나서 정치적인 리스크 한 가지는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시장 자체는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히 좀 잔존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 제목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탄핵 인용, 조기 대선 국면 전환. 그런데 미국 증시 폭락에 복잡해지는 국내 증시의 셈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우선은 네 가지의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 쪽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좌측에 있는 차트의 내용은 한국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2025년의 불확실성 수치 자체가 압도적으로 그 전에 탄핵이 됐을 때 당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점이 나와 있고요. 소비 심리 역시도 지금 현재가 상당히 낮춰져 있다라는 점이 그래프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이쪽도 윤 대통령 탄핵 확률과 함께 원달러 환율 등락이 지금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흐름이 나와 있고 그동안 이 원화 자체가 상당히 약세를 보여왔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우리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강해질 것을 기대하고요. 증시가 상방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오늘 시장 보신다면 미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당연히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 선고가 나오자마자 급등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대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낙폭을 키워가면서 결국에는 파란불로 전환을 했고 오늘 코스피 결국에는 1% 가까이 빠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저점을 찍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1,434원 정도 수준의 지금 현재 구간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100%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글로벌적인 정세 자체가 그 전에 탄핵 당시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점을 시장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건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이어지길 바랬습니다만 오늘 코스피 그리고 환율 부분도 그 초반에 11시 구간만큼의 그 분위기를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미증시라는 부분과 트럼프의 관세 부분에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띄워주시죠. 네, 탄핵과 주식시장 반응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거 사례를 본다면 2004년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됐고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당시에 이벤트와 코스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2004년과 2017년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코스피는 좀 올랐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25년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시장 인식 자체는 탄핵 인용 시 시장에 긍정적이다라는 경험이 축적되어 왔지만 오전과 다르게 오후장에는 이미 이 선반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띄워주시죠. 네, 바로 다음 페이지 살펴보신다면 환율의 반응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 중에서 30원 정도는 정치적인 요인이 좀 영향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환율 자체가 글로벌적인 정세에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페이지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외 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와 환율이 우리 국내 정시에는, 국내 시장에는 조금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와 의약품의 관세가 다시 한번 부과될 수 있다라는 점 자체가 수출의 악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오늘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파란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오후 9시 30분쯤에 3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중기 변수, 대선 일정을 앞두고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들 꾸준히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재 초이스 오늘은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기사 내용들, 헤드라인 기사를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지나고 1년 동안 과거에는 상승장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환율 같은 부분도 오히려 1,500원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파면 선고 이후에 오히려 낙폭이 커진 코스피라는 기사가 지금 세 가지 뽑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사에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지금은 글로벌 정세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정치적인 리스크라는 것은 크게 좀 해결이 됐지만 환율적인 부분에서 1,500원에 갈 수도 있다는 점 자체가 시장에 미치고 있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될까 좀 노심초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가 장중에 빨간불을 켰다가 파란불로 전환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약간은 축소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는 뭐 나름 이걸 선방을 해야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흐름 자체는 무너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이제 급락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어제 거래일에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아니죠. 오늘 새벽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무너지는 모습을 연출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증시가 단순히 무너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모조리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단계가 연출이 되고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패닉 관점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증시가 이제 줄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이제 급락세로 접어듭니다. 근데 이게 미국 증시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도 사실 고점 대비해 가지고 좀 고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서서히 조정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냥 추세 따라 흘러내리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또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데드캣 바운스 우려를 좀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떨어지고도 또 반등이 나와서 이대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갭으로 떨어뜨리고 갭으로 떨어뜨리면 보통 이제 좀 장중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또 양봉을 띄워주기도 하는데 갭으로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종가도 이제 더 떨어뜨려서 마감했고 거래량도 이제 터트리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패닉셀 구간, 사실상 이제 패닉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찝찝한 반등이다, 데드캣 바운스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어찌 보면 진짜 이 시장의 그 불안감을 제대로 증시가 반영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될 증시였는데 그동안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정부나 중앙은행 차원에서 경기 부양책이 어느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 차원이나 중앙은행 차원에서 그럼 놀고 있냐, 뭐 할 거 하고 있다 하는데 거길 제가 이제 뭐 놀고 있다, 할 걸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구조적으로 지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도 정부랑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못 쓰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측에서는 연준이 지금 그 관세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인프라 정책을 써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종전이 안 되니까, 전쟁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부양책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불경기는 심해지고 있고 경기 부양책은 쓰지 못하고 있고 증시를 반등하는 게 어쩌면 더 찜찜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반등을 하는 줄 알았던 이 증시가 그대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줬죠. 어쩌면은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거기도 한데 트럼프는 이런 하락을 좀 유도했다라고도 저는 생각도 해요. 뭐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는 뭐 유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경제학 용어에서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을 드렸어요. 보통 다음 상승 사이클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한 단계의 거품을 걷어내는 그런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실물 경제가 미국이 정말 좋은 게 아닌데 증시를 거품으로 엄청 밀어 올렸잖아요. 이게 이 실물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면 거품이 적정 정도 끼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물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가 이게 꺾였거든요. 이게 꺾인 게 뭐 올해 꺾였다, 작년에 꺾였다 이게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코로나 팬데믹부터 다 꺾이고 그때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경기 좋아졌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실물 경제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거품으로 만든 경기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실물 경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생산성, 네. 생산성 향상이라는 말을 많이 꺼내요. 근데 생산성 향상이 없이 그냥 거품으로 가격만 밀어올린 장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그래도 올라가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나오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물 경기도 조금 이제 따라붙긴 했는데 거품이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이 거품이 의미하는 게 뭐죠?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느 단계까지 가게 되냐면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게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단계가 아니라요. 이 천문학적인 부채의 이자를 갚는 것도 이제는 허덕이는 수준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몇 년을 지속하게 되면 이자 갚는 것도 이제 허덕이게 되는 게 몇 년이 지속되면요. 우리는 보통 그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런 좀비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면 나라 경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런 좀비 기업들을 망할 기업인데 어찌 보면 돈을 풀어서 지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충격이 왔을 때 망할 기업들은 망하고 살아남을 기업들, 건강한 기업들이 살아남고 이렇게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충격이 올까봐 무서워서 그걸 다 붙잡고 살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생산성 없는 기업이 그냥 계속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돈은 잡아먹으면서.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단계였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관세도 다 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관세를 통해서 미국 적자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관세도 저는 좀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국가마다 또 다르게 이제 관세가 매겨졌는데 각 국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가지고 미국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이득으로 갖다 주겠다라는 것만 나오면 관세는 충분히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부과를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관세는 충분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열어두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율부 수장에 이제 일론 머스크를 앉히면서 도지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왜 그렇죠? 비효율적인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다 천문학적으로 삭감시켜버리죠. 왜 그렇죠? 즉 그렇게 돈이 나가면 이제 이자는 못 갚는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돈 정부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관세를 통해서 주변국들 통해서 돈 조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죠. 왜 그렇죠? 금리가 높으면 매달 내는 빚에 대한 이자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자만 낮추더라도 천문학적으로 매년 이제 미국에서 나가게 되는 이런 이자 비용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특히 국채 금리를 인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상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이제 이자율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채 금리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패닉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제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원자재 시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거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했고 미국 달러 가치가 이제 사실상 급락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제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원유나 구리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를 이제 점치게 되는데 원유 수요가 반등하고 있다가 완전히 그냥 거의 폭락 수준이었고요. 오펙 플러스에서도 증산을 한다고 했는데 수요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줄면 어떻게 되죠? 거의 뭐 가격은 급락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구리 가격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수요가 떨어질 것 같아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리라든지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하면서 시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단계고요. 달러 인덱스도 무너지고 있는 단계고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점은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었는데 환율이 1400 초반까지 1430원대까지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 뭐 그 정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금 가격마저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불안한데 금 가격은 더 올라야 되는데 왜 또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증시가 일시에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급락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금에 대해서 매도세가 일정 정도 나왔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지금 당장 안 틀어막으면 반대 매매 나가니까 일단 안전자산 금 팔아서라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 가격은 잠시 조정이 나왔지만 이거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실제로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금을 매도하고 증시로 이제 저가 매수세에 나서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정국이라는 큰 산을 우선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담은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상승한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본다면 사실 급등한 종목들의 대다수가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앞으로 계속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에 대한 조언 한마디 더 부탁드릴게요. 정치 테마주 쪽으로 네. 쏠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정치 테마주를 공략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직 새롭게 이제 또 투표를 통해서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또 기승을 부리게 될 거예요. 물론 이런 종목들은 매번 이제 뭐 대선 때마다 그리고 이제 투표할 때마다 나오는 이벤트지만 사실상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에는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통 시장이 불안할 때 이런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불확실성 있는 테마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렇게 되면 계좌가 더 빨리 녹아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내 계좌가 녹아내리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물리게 되니까 이걸 빨리 복구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을 쳐다보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괜찮은 주식, 괜찮은 업종을 선별해보자. 네, 종목 교체를 하셔가지고 넘어가는 게 좋지 이런 테마로 빨리 복구를 하려고 하게 되면 더 빨리 돈이 녹아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괜찮은 업종이 어떤 쪽인지 오늘 들고 오신 대표님의 초이스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카카오 SM 쪽으로 들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좀 엔터 쪽에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가? 콘텐츠 쪽으로 뭔가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뽑아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방어가 될 수 있을 만한 네. 섹터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카카오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지금 관세에 있어서 좀 피해갈 수 있을 만한 좀 관세로 인한 타격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나라고 이제 평가받는 종목들이거든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 내수를 기반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출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미국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 관세에서는 비교적 좀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상 이제 관세라는 키워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무풍지대로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초이스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장 그러면 어떤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SM이라는 엔터 종목을 초이스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보다는 SM에 한 표를 주셨는데 늘 들고 오시는 두 가지 종목을 좋은 종목으로 들고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팅스타님께서는 요즘 SM에 몰빵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신데 비초이스 종목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M에 비하자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실 이제 AI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플랫폼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도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같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관세 위협에서 회피할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체 AI 카나나가 경량 모델 오픈 소스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타격을 크게 받을 걸로 우려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뭐 모조리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혁신업종 종목들이 상당히 더 크게 타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고 증시가 좋으면 혁신업종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만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또 그만큼 크게 타격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혁신업종들이 비교적 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저는 비초이스이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AI에 있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단계 안에서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순서상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을 못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밑작업하고 이제 시작 요이 땅 하려고 요이하고 있는 단계 이제 땅을 안 했어야지 주가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땅을 못한 채로 이제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서 지금은 AI 관련된 섹터가 시장이 무너졌다 다시 또 회복이 되면 또 두각을 드러낼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지금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인프라만 이제 갖춰지고 있는 단계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가 그간 주가 신을 많이 냈었잖아요. 네. 정말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엔비디아 주가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드웨어가 많이 올라갔는지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딥시크니 뭐 이거저거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 증시가 무너지고 다음에 이제 회복되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강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본다라고 하면 플랫폼이랑 게임주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나 게임의 뭐 크래프톤이나 이런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데 뭐 오늘도 크래프톤은 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음 타자로서 올라갈 수 있으니 지금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 좀 경험치가 있는 분들에게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도 당시에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꿈틀대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이제 배터리 가려고 했더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다시 증시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죠? 배터리가 그때부터 완전 난리가 나버렸죠. 그러니까 중간에 맥이 끊겼다가 이제 시장 회복되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도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지금 증시가 완전히 무너질 때 차근차근 모아나가게 되면 과거 이제 배터리 그때 맥 끊겼다가 다시 올라갈 때 네.
두각을 드러냈던 것처럼 또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 속에서 증시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회복을 하게 된다면 이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크리프톤의 상승과 함께 견주어서 볼만한 종목이 바로 카카오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 질문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회복력을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주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주가가 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 증시가 이제 무너지기 전에 형성되고 있었던 박스권 가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최소한 이제 5만 원 가격은 저는 뚫어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고점이 대략 47,000 내지 47,500원. 박스권 상단이 그 정도 되거든요.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나서부터가 시작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나서 시작하면은 대략 5만 원 정도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정도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만 원 위로 얼마나 많이 가느냐, 요걸 이제 내다보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져서, 물론 주가가 하방으로 막 무슨 35,000원, 3만 원 깨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뭐 말도 안 되게 코로나처럼 막 무너지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회복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5만 원 가격대 위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내다봅니다. 네, 채팅창의 분위기를 한번 쓱 읽고 왔는데 카카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십니다. 12월 달에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가 탄핵이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중 국면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카카오 그룹주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SM보다는 카카오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압박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네. 혹시라도 이제 좀 산행이 되고 나서 카카오가 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예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너무 이제 좀 좁은 의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벤트에 집중하는 거고요. 큰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그렇고 AI 소프트웨어 분야로 이제 카테고리를 묶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건 너무 이제 단발성으로 보는 거니까요. 물론 그렇게 이제 호재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AI 소프트웨어의 성장, 그리고 특히나 이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의 혁신이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플랫폼 기업들은 자동이라고 하긴 그렇고 자연스럽게 따라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AI발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이제 확충된 이후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한국에서는 대표적이니까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뭐 딥시크니 뭐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 기업들 얘기해요. 뭐 오픈소스 얘기도 하고 뭐 많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거기에 수혜를 받을 만한, 주도해 볼 만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경쟁할 만한 기업이. 그래서 한국에서 경쟁해 볼 만한 소프트웨어 종목은 그나마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나 뭐 게임주들을 보시는 게 저는 더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무슨 AI 소프트웨어에서 무슨 그런 종목들을 섹터를 봐요. 플랫폼 게임주가 웬 말이에요 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이 그걸 잘하고 그게 강점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 나라가 잘하는 거, 그 산업이 두각을 드러내는 거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비만 치료제가 뭐 세계적으로 뜨겁다고 우리나라 그거 잘하지도 않는데 거기 투자한다고 해서 재미 그다지 많이 못 봅니다. 오히려 요즘 휴젤 같은 거, 보톡스, 톡신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나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도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AI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입니다.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SM 쪽이 더욱더 강하다.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담아주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관세에서도 회피할 수 있겠다라는 모멘텀도 있지만 중국 한알령 해제 수혜도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관세를 좀 피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중국 한알령까지도 우리가 접목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제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도 좀 신뢰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뭐의 신뢰도가 높냐면 중국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높습니다. 항상 저는 우리가 이거는 뭐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예, 저는 이제 사람을 잘 안 믿어요. 네. 상황을 잘 믿거든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나쁜 상황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중국의 한알령 해제라는 것도 중국을 믿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저는 분석해 봤을 때 신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경기 모멘텀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경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수출을 하건 내수를 살리건 뭐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둬야 하는데 중국에서 뭐 쌍해 정책이다 얘기하면서 수출도 잘하고 그다음에 내수도 살리는 두 개 다 살리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말처럼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이제 돌이켜보면 중국이나 미국이랑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주도를 해가지고 내수를 살리는 정책이 적합한 국가예요. 왜냐하면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고 땅덩이도 작고 인구수도 1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수를 통해서 성장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중국이나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땅덩이도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수를 통한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을 유도할 수 있을 법한 나라들이에요. 그래 특히 미국은 더더욱 그렇죠. 원자재도 풍부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를 해보게 되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먹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수를 살리는 정책이 저는 조금 더 힘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중국이 수출이 상당히 좀 제한을 받고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관세라는 게 결국 누구를 타겟팅하는 겁니까? 중국을 타겟팅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무슨 막 40, 50%대 관세 매기는 나라들 보면 어떻죠?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중국 제품들 택가리에서 판매되는 그런 국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가 그렇게 높게 부과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이나 지금 중국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보면 사실상 중국이 지금 수출을 통해서 뭔가를 성장을 하기가 이전 세대 혹은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제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이나 철강이나 여러 가지 뭐 조선에 있어서도 중국을 제재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디에 힘을 줘야 될까요? 그렇죠. 내수에 힘을 줘야 돼요. 내수에 힘을 주는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문호를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잘 나갈 때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우리 내수 안에서도 우리끼리만 이제 다 해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문 걸어 잠갔죠. 한알령하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만 이제 살리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냐면 이제 중국은 문호를 개방해서 내수를 이제 진작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알령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중국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믿고 보셨을 때 한알령 해제는 말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건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익을 또 창출해내고 있는 게 요즘 엔터 산업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SM 같이 신고가를 뚫고 가는 이런 그 엔터 산업들은 관세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한알령 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단계 안에서도 벌써부터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아이돌 중심으로 지금 성장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지금 SM의 이제 신고가 매물대 돌파를 한번 각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SM 살펴봤습니다. 상황을 한번 믿어보자. 한알령 해제의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SM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SM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또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 받아드리니까요. 모두 다 전화 주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올려주시면 상담 채택 도와드리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는 칠리소스님의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고요. 23,000원 10%. 장기로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23,000원이면 평단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도 2.33% 상승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적자를 정말 많이 보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구절을 많이 말씀드렸었죠. 선거가 끝나면 밀린 영수증이 이제 발행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선거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인식이 공공요금을 올린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임기 안에서는 공공요금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하는 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전 같은 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공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가격 인상을 진행했어요. 공공요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올려야지 이걸 안 올릴 수는 없었어요. 그럼 기업이 망하는데 어떻게 안 올리겠습니까? 올리긴 올려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금을 이제 올리게 됐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한국전력이 계속 적자를 보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24년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25년, 6년, 7년으로 가면서 이익 구조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실 PER이나 PBR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세금적인 혜택을 주려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줄여줘야지 또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럼 세금을 이제 적게 받으면은 도대체 어디서 이제 또 자금을 조달해 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면은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율이 33% 정도 되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1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전력에서 나고 있는 이익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배당으로서 정부가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배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자를 메꾼다든지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데 보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내다본다라고 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앞으로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익 캐파도 커질 건데 배당 성향도 올라가게 되면 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이야 주가가 막 모멘텀을 터지면서 막 전고점 뚫고 날아가고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배당 성향의 상승과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5,000원 위로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35,000원이나 40,000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나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를 할 때 월세나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를 밀어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거 좀 유사한 패턴으로서 주식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 성향의 성장으로 인해서 배당 성장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주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낮은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를 해놓으셨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도 높게 나오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주가 차익도 노릴 수 있고 아주 뭐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 또 알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적인 목표치는 어느 정도까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35,000원 내지 4만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25,000원 아래에서는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국전력에 대해서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이 내용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3만 원 그리고 4만 원 윗단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써니님의 종목 제일 M&S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1,300원이고요.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30%인데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오신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종가랑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높으신 상태죠. 언제쯤에 이 종목이 좀 올라갈지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2차전지 종목들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제일 M&S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어요. 공매도 타겟팅이 될 수도 있다. 공매도 놀이터 된다. 막 이런 네. 얘기도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 제가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는 저는 투자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한 중순에서 연말이나 이제 한 중순 정도부터는 투자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JLM&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요. 타격을 받았을 때 훨씬 더 탄력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신저가를 쓰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바닥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이 추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한번 신저가나 신고가를 쓰게 되면 그 추세대로 탄력적으로 더 강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쓰면 더 무섭게 올라가고 신저가 쓰면서 전저점 깨버리면 더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배터리를 좋게 본다라고 하시면 지금 말고 올해 중순에서 연말 정도를 보시면서 LG 엔솔을 보세요. 이 종목이 차라리 낫고, 근데 이 종목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올해 중순에서 연말 정도로 가시게 되면 배터리 쪽도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쪽을 좋게 보신다면 올해 중순에서 연말에 LG 엔솔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선 손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저희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럼에도 나는 2차 전지 쪽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만 이야기를 해주셨고, JLM&S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각오하시면 어떨까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템베거님의 종목 하나 마이크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00원에 10% 손절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중기적으로 기다리면서 목표가를 챙겨봐야 되는 게 좋은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히려 평단가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수준은 아닌데 오늘 좀 반도체 종목들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 타격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2차 전지 업황과 반도체 업황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보실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도체 사이클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2, 3년 주기 사이클로 많이 이제 내다보고 경기 사이클 따라서도 많이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나마이크론 사이클 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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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다라고 하면 사이클을 이제 내다본다라고 하면 한 차례 이제 사이클상으로 고점 찍고 무너졌다가 다시 한 차례 이제 또 시세를 주고 나서 무너진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매수가가 13,600원이면 지금 11,200원 정도 되는데 뭐 한 8,000원, 7,000원 요 가격대가 무너지면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면은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사이클 상으로 내다본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이클상 이제 지금 바닥을 넘어가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증시 폭락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사이클상으로 끄트머리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증시 사이클이나 경기 사이클을 말씀드릴 때 그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고, 사이클 거의 끄트머리, 하락 사이클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면 사실상 폭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같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거의 그냥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패닉장에서 거의 다 털려나가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때를 잘 버티셔야 돼요. 어차피 사이클로 보시는 거면 하나마이크로는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으니까 뭐 사이클 산업이니만큼 최소한 2, 3년 이상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2, 3년 내다 보실 거면 결국 반도체 사이클도 돌아올 것이고 영원한 불경기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도 기대되거든요.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이익, 특히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은 또 사이클 따라서 이제 1,000억대 순이익으로 또 전환될 걸로 기대되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면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뭐 기업적인 악재가 터져가지고 뭐 7,500원이 깨진다 이러면은 손절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뭐 7,500원 깨지고 이런 거 아니시면 굳이 지금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살펴봤습니다.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사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들고 계셔라 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백세만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대표님께서도 SM을 초이스를 해주시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이브를 들고 계십니다. 23만 원 10% 비중 들고 계신데 이 종목도 한알령 수혜를 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고 지금 수익권에 놓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목표치를 바라봐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저의 선호도로 치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SM보다는 저는 하이브를 더 좋게 봅니다. 그러세요? 예, 근데 SM을 그러면 왜 가져왔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하러 초이스했냐? 하이브 네. 초이스하지. SM이 일단 뭐 신고가를 쓰고 주가가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SM을 오늘은 가져온 거지만 기업 대 기업으로 놓고 보면 저는 하이브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기업이에요.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뉴진스 그 미니진 사태도 그쵸? 하이브 안에 레이블 안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이브가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 사업 구조 자체가 멀티 레이블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이 그 모회사가 있고 그 휘하에 엔터 기획사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도어였던 거고 또 뭐 방탄소년단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세븐틴이랑 그 다음에 갓세븐이 JYP 세븐틴이 하이브입니다. 세븐틴이 하이브. 네. 그래서 이제 세븐틴이라든지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 게임 구조 안에서 제가 크래프톤을 높게 평가했던 거랑도 일맥상통하는데 보통 이제 아이돌이라든지 이렇게 가수들을 육성하게 되면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잖아요. 네. 이게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흥행에 실패하면 돈을 다 날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나가 대박 터져가지고 나머지 그 계속 사업이랑 비슷해요. 계속 돈을 투입해서 시도했다가 망하고 하나 터지면 이 망했던 거 다 메꾸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네. 근데 게임도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하나 엄청나게 투입했는데 망하면은 그냥 기업이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크래프톤이 멀티 스튜디오 체제를 구축해서 여러 스튜디오에 투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망해도 이쪽에서 성공을 하면은 다 메꾸는 네. 그런 형식인데 하이브가 지금 비슷해요. 여러 개 이제 기획사를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 터지면 대박 나면 다 메꾸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라든지 게임은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이번에 그 뉴진스 미니진 사태가 터졌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건 뭐냐면 이렇게 멀티 체제로 가게 되니까 관리가 똑바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게임이랑 다르게 엔터는 결국 사람 관리를 그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사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뭐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케어가 안 된 거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지금 법원에서 하이브 편을 그렇죠.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토대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하이브는 이 체제가 공고히 자리를 잡을 것이고 굉장히 좀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엔터 기획사 중에서도 이런 체제로 간 게 하이브가 지금 처음이죠. 대표적이거든요. 네, 처음이기도 하고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의 전망을 다른 엔터 기획사들 대비 훨씬 더 좀 높게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뭐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여러 이제 엔터 기획사들에서 계속해서 이 미국 진출에 대한 시도를 했습니다. 뭐 B 때도 그랬고 보아 때도 그랬고 뭐 계속 시도는 했었어요. 원더걸스 그다음에 싸이 그래서 이제 빌보드에 이제 랭크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진짜 한국의 아이돌이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상품으로서 제작이 돼서 아이돌 상품이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
BTS부터가 본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물꼬를 텄고 포문을 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거기서 외화벌이가 이제 시작되는 점. 사실상 엔터 기획사도 미국 시장 진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산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거기서 성공을 하는 게 결국 그 기업의 이제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고 캐파 확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의 성공을 먼저 이제 맛본 하이브가 앞으로도 이제 저는 성장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요. 물론 지금 JYP의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하이브의 이제 그 BTS도 완전체가 이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하이브의 성장세, 저는 이 멀티 레이블 체제에 점수를 주고 싶기도 하고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확장력, 여기에 대한 점수도 주고 싶어서 사실상 우리가 대형 4대 기획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형 엔터 4대 기획사 중에서는 저는 기업만 놓고 보면 하이브를 가장 높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백세만세님께서 하이브도 이 한알령 해제의 수혜를 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오히려 초회수 종목인 SM보다도 더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참 힘들었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널뛰기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부분이 시장에서 좀 우리가 대비가 필요한지 시장 전략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이제 예측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패닉셀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 코로나 팬데믹급으로 만약에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 빨리 마무리가 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급락이 나온 걸 보니까 앞으로 급락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패닉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이제 이렇게 패닉셀 랠리가 시작되면 증시 하락이 거의 이제 시기상으로 따졌을 때 마지막에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트기 전 새벽에 어둡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끝에 왔기 때문에 제일 충격이 클 겁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현금 확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자재 급락에 따라서 물가는 안정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연준은 더 이상 물가 핑계를 못 댑니다. 증시 무너졌죠? 경기 무너지죠? 물가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도 안 올라가지, 경기는 무너지지. 금리를 낮출 모든 명분이 갖춰졌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혁신 업종들, AI나 제약바이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원자재 급락에 따른 물가 안정을 좀 우리가 포커스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다음 장 현금 확보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금 확보가 필요한 장이다라는 점 대표님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은 이 변동성 장세에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